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온뉴스 조우진 대표,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시 들썩이고 있는 비투를 조명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에 나서자 다시금 비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업종에 얼마만큼의 신용융자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지난 9월과 10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짓눌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시장 약세도 있었습니다만 요거 바로 비투 때문이었습니다. 비투란 게 뭡니까? 우리가 증권회사에서 내 자산보다 1.5배, 다시 말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증권사에서 1,500까지도 차입을 해주죠. 물론 이제 그 목적은 주식을 매입한 데만 국한돼야 되죠. 자, 그래가지고 매수할 땐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은행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쓸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마치 내 돈 같죠. 그런데 만일 만기가 돼가지고 그 돈을 상환해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비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쏠림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도 유가증권 시장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있는데요. 특히 11월 달엔 코스닥 시장 좀 굉장히 비투가 많이 몰렸는데요. 금액이 자그마치 2,250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특징이 있는 게요. 지난 상반기 6월 달까지만 해도 주로 2차 전지 쪽에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금 자료에 하면 나오고 있죠. 2,250억 중에서 50%가 넘는 과반 이상이 바로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반도체는 이미 턴어라운드 업황이 바닥에서 저점을 통과해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이 그 신용 매수 금액이요. 자그마치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BM, 에코프로, 포스코 DX 이 신용융자 금액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또다시 쏠림 현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특히 비투라는 것은 신용융자라는 것은 늘 강조드리지만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야 됩니다. 길게 잡아도 한 달 이내에 정리를 하시는 이런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 소장님이 수차례 강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비투가 위험하니까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주의해야 될 점 이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융자는요. 그 종목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신용융자 하시려는 종목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다 혹은 내리고 있다. 절대 신용 매수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 여러분께서 진입하신 다음에요. 매도 시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5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6만 원까지 내가 신용융자를 해서 샀어요. 그것이 7만 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융자를 할 때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어디서 주식을 정리하냐? 8분응선, 9분응선. 다시 말해서 5만 원짜리가 목표가 10만 원까지 간다면 주로 9만 원대, 8만 원대 많이 정리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건 아주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또 매입합니까? 한 번 더 올라가면 9만 9천 원, 10만 원에 다시 재매집한답니다. 요게 이제 사고의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용융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고점을 확인하신 뒤에 그다음에 정리를 할 뿐 그다음에 추가 매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세 번째는요. 비중은 여러분들 계좌에 20%를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투자하시면은 나 신용융자 했으니까 내 잔고는 2,500이야. 1,000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잔고는 그냥 1,000만 원입니다. 증권회사에서 1,500을 빌려줬을 뿐이지 2,500이 전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용융자는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럼 갚아야 될 빚입니다. 빚. 절대로 저는 투자는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신용융자 자주 쓰시는 습관, 그리고 고점이 나오기 전에 이 정도면 이제 내려갈 거야 하고 정리한 습관은 꼭 고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영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 H지수하고 연계한 ELS,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셨죠? 여기서 수조 원의 원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게 많았었는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 역시 판매한 은행, 증권사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잊을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금융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우려되는 손실 규모가 최소 3조 원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DLF 사태 당시 피해액이 4천억 원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 당시가 한 2조 원대였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현재 피해가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는 국내 5대 은행에서만 약 1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 8조 4천억 원이 상반기에 몰려 있고요. 또 국내 4대 증권사 역시 2조 4천억 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ELS 상품은 크게 낙인형과 노낙인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낙인형의 경우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지수가 가입 당시 대비 50%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손실을 피하려면 만기 상환 시점에서 70%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노낙인형은 기간 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만기 때 65% 이상인 수준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원금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홍콩 H지수가 내년 상반기 중에 7천 후반대에서 8천대까지 회복해야 하지만 현재는 6천선을 오가고 있죠. 손실 규모는 상품 조건과 또 만기 시기의 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H지수가 현 수준에서 머무른다면 40에서 50% 정도 원금 손실이 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하나은행의 ELS가 가장 먼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손실률을 보면 46%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8조 4천억 원에 대입해 보면 3조 8,600억 원, 그러니까 4조 원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융감독원은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전수조사에 나섰고요. 충분히 원금 손실 가능성과 또 고위험 상품군이라는 설명을 했는지, 또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이번 주 안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손실률은 하나은행이 가장 큰 거고 판매 규모는 국민은행이 가장 큰 거죠? 아니요, 손실률은 이제 각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가장 네네. 먼저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만기가 이제 하나씩 돌아올 거니까요. 40에서 한 50% 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H지수가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없어 보이죠. 판매 규모를 보니 국민은행의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은행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국민은행의 판매 규모가 컸잖아요.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DLF 사태 또 사모펀드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DLF 불안전 판매 사태 당시에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큰 위기를 겪었고요. 또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는 신한과 하나은행에서 사태가 발생을 했었죠. 당시에 이제 KB만 피해갔는데 한 3, 4년 만에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좀 역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DLF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각 은행별로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 2019년 11월 말에 각 은행별 신탁 잔액이었는데 당시에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신탁 잔액이 18조 원이 넘어섰고요. 신한과 하나은행이 9조 원대, 우리은행이 7조 원대, NH농협은행이 4조 8천억 원 순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이번 H지수 ELS 판매 상품을 보면 다른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노낙인형을 판매한 반면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낙인형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ELS는 기초자산인 지수나 또 개별 종목의 가격이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통상 3에서 6개월 안에 조기 상환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금에서 5에서 한 7% 이자를 주는 6개월 만기 예금이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으셨을 텐데요. 문제는 홍콩 H지수가 지수 특성상
중국 정부 규제 영향권에 있는 데다가 50개, 그러니까 50개의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 2015년, 16년에도 한 차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뭐 은행권들 보면 두더지 게임 같아요. 어딘가를 네. 누르면 이제 다른 데가 뭐 올라가고. 일단 요거는 이제 ELS 역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큰 거죠. 다만 맞습니다. 이제 은행권들이 판매할 때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홍콩 HG지수 ELS 손실 우려가 불거진 게 이제 1년 전이라는 말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5,000선이 깨졌던 게 뭐 그때 정도였죠. 맞습니다. 결국 예고된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낙인형인 경우 한 번이라도 50%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난해 10월에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손실 우려가 불거졌고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도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H지수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위로 올라와 주길 좀 바랬죠.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는 그렇지만 지속이 됐습니다. 올 상반기 CFD 사태로 금융투자업계가 좀 시끄러웠을 때도 당국과 또 금융권은 계속 이 H지수를 주시하고 있었고요. 일부 은행들은 TF를 꾸려서 중도 상환 같은 방안들도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르긴 합니다만 만약 손실 규모가 지금 예상처럼 크고 불안전 판매까지 또 확인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라임 옵티머스 펀드 불안전 판매 관련 제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주 중에 판매 증권사들의 최고 경영자 최종 징계가 나올 예정인데요. 중징계인 문책경고 그리고 KB증권의 박정림 사장 같은 경우는 좀 한 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 처분까지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일 수요일에 나올 예정이고요. 다시 이제 홍콩 H지수 ELS로 돌아가 보자면 은행권에서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혼란도 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증시 상반기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DLF 사태 손실 규모가 한 4,500억 원대였는데 당시 이제 투자 경험이 없는 치매 환자에게 팔았다든지 또는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녹취가 있었던 경우는 이제 불안전 판매 사례로 완전히 판정이 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 80%의 배상 비율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에서 안전성만 강조했다거나 또는 이제 올 초에도 개인 투자자 소송에서 한 60% 그러니까 40에서 60%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요. 당시에 또 불안전 판매 사태에 대한 제재 과태료도 금융권에서 700억 원 가까이 물었습니다. 판매사들의 대규모 손실과 함께 또 하나 이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맞는 것이냐 이런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운영이 됐다면 피해가 아니라 손실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투자 검토와 또 자기 판단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 내년 상반기 최소 3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투자 손실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질 않길 바라면서 사실 이거 평생 모은 돈을 넣으신 어르신, 고령자 가입자들의 자금도 상당할 거거든요. 부디 모쪼록 큰 피해 없이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수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쇼핑하고 있는 외국인 3조가 훌쩍 넘는 대규모 매수세로 국내 증시를 떠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호준 대표님, 외국인은 주로 어떤 종목을 좀 담았습니까? 그 외국인이 선물에서도 3조 넘게 이제 매수를, 그러니까 11월 이제 기준입니다. 3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현선물 합치면 이제 6조 7천억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삼성전자 한 거의 2조 정도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5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한 3천억 정도를 이제 순매수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한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 페드가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제 내년 이르면 어떤 때에서는 이제 내년 3월부터 금리를 갖다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니까 고금리 지속되면 서민들이 일반 개인들이 피해가 있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히 페드에 대한 그런 압박도 심해지기 때문에 페드가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될 것이라고 지표가 확인되면 금리를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실 금리가 인하하면은
엄청난 큰 손들에 대한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미리 이제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사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이브가 있는데, 하이브가 이제 상반기에 매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상반기 매출 1조 돌파했던 것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이제 이미 그 BTS의 많은 그 멤버들이 분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이제 그 BTS만 의존하는 기획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 그리고 BTS 팬클럽의 아미가 1,800만 명,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치가 다르긴 한데 1,800명이라는 수치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 1,800명은 뭐냐면 아미가 BTS 앨범만 살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BTS 그 하이브의 또 다른 이제 아티스트, 예를 들면 이제 투모로우 앤 투게더라든지 이제 뉴진스라든지 이런 이제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이제 흥행이 돌파하는 그런 저변이 되는 것도 아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하이브에 대해서 무려 3천억이 넘게 이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렇게 추세, 특히 반도체에 대한 추세나 하이브에 대한 엔터의 가장 대장적으로 볼 수 있는 추세도 사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대거 국내 증시로 유입했다. 그리고 그 배경까지 설명을 우리 조 대표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포트와 공시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혜 캐스터 불러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신규 조정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크래프톤은 내년 신작이 모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흥국증권은 목표가를 25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인데요. 내년 헬스케어 사업부가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상인증권은 목표가를 2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번엔 목표가가 유지인 리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내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면서 DS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또 S&T 모티브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DB금융투자는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할 만한 공시도 체크해 보시죠. 유비쿼스는 2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는데요. 취득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올도 마찬가지로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기간은 내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와 공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최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성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그동안 부진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인우 소장님, 이 구체적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금년 상반기 생각해 보십시오. 종합주가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10%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 주가 상승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려간 종목들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은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핸디캡이 뭡니까?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어려웠던 것이 미국의 FRB가 계속 금리 올려 그래서 5.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 한국 금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고금리가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이라든가 연구 개발,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가 돈을 엄청 창고에 쌓아놓고 금고에 쌓아놓고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R&D를 투자하는데 작년에 100억 이상 R&D 투자한 제약바이오들이요 36%랍니다. 그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금리가 좀 쌓여야 되는데 계속 고금리가 나오니까는 어려웠는데 드디어는 FRB가 이제는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고 있죠. 다음 주에 12월 마지막 FRB에서도 아마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드디어는 제약바이오의 핸디캡이었던 고금리가 이제 정점이 왔다는 이런 소식이고요.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긴 바이오 회사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녹십자라든가 휴젤이라든가 HLB 등 이런 기업들이 드디어는 미국 FDA에서 신약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에도 나올 수 있고 늦으면 내년 1분기에 이제 신약
승인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 바로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은 33%나 올랐고요.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었죠. SK바이오팜이라든가 셀트리온 등도 이제는 종합주가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옥석 가리기 전략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바이오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약 개발설. 신약 개발설이 제일 제약바이오의 핵심이 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약 개발설이 나오는 종목은요, 50점입니다. 절대 신약 개발설로 주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주가가 계속 지속될 확률 5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미국 FDA 승인 받으면 100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90점입니다. 아니, 야, 미국 신약 개발 승인까지 받았는데 왜 그게 90점이냐?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약 개발설만 나오면 절대 그 주식 쫓아가지 마시고, 다음에 두 번째, FDA 승인 받았다 해서 무조건 이 주가가 2배, 3배 오르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꾸준한 그 종목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분명히 제약바이오는 턴어라운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여러분 계좌의 10% 미만의 그런 비중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달에만 주가가 2배 뛴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이제 공모할 때 놓치고 그 이후에 추종 매수 못 해가지고 또 놓치고 두산 로보틱스 얘기죠. 최근 8거래일 연속 강세에다가 시가총액도 5조 원을 돌파할 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기금이 쌍끌이 매수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자, 조 기자 얼마나 샀습니까? 먼저 연기금 순매수를 보면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산 로보틱스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8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였고요. 연기금이 이 기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3,5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904억 원 사들였습니다. 연기금 매수 1위 종목을 차지한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2위를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했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였고요. 이달 전체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441억 원 정도 됩니다. 연기금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이달에만 99.7%, 그러니까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일단 내년 실적이 연간 흑자 전환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기대까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MSCI 지수를 보면 내년 2월이 가장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가능한 시기긴 한데요. 시가총액과 또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편입 종목을 선정하죠. 그래서 최근에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인덱스에 편출된 종목, 그리고 또 이제 유동 시총이 좀 작은 넷마블까지 보면 넷마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하고 카카오게임즈는 최근에 편출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현재 4조 8천억 원대, 그리고 유동 시총이 1조 4천억 원대에 달해서요. 지금 흐름을 잘 유지한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은 이제 정기 변경은 내년 6월에 가능하고요. 현재 시가총액 70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죠. 이게 더 올라서 50위권까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1분기 특례 편입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투심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또 로봇 산업이 가진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 매수에 나서야 할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 매수해보는 시점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아쉽게도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증권사 중에 아직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없습니다. 투자 의견도 없고요. 보고서는 이제 커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의 투자 성향을 봤을 때, 연기금이 이렇게 사들이는 걸 보았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 긴 호흡으로는 좀 접근해도 좋겠다, 이 정도의 조언을 남겼고요.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3분기 성적표가 기대 이하였지만 당장 4분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에 MOU 체결을 하고도
커피나 튀김 솔루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 요구사항 반영하느라 좀 늦어졌고 4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고요. 메리트증권의 백이현 연구원은 내년부터 개시되는 영국과 독일의 판매 채널 그리고 북미 시장의 파트너십 강화로 실적 개선이 기존 예상보다 한 해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 이유가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비중을 보면 해외 비중이 68.5%로 국내보다 큽니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은 5.5%에 달하고 한 4위권, 5위권을 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 가능 여력이 남아있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쟁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두산 로보틱스의 라인업이 13종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2배 수준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 기술력은 탑재량과 수평 거리 항목에서 10위권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협동 로봇이 생각보다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과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전통 산업용 로봇의 투자 회수 기간이 6에서 8년 정도 걸렸는데 현재는 3년까지 단축됐다고 하고요. 향후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 시장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죠. 비나텍의 정한기 사장이 12,000주를 증여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증여세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증여세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제 증여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정한기 사장은 이제 부인과 자녀들에게 12,000조 정도를 증여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증여세 산정은 이제 증여를 발표한 날 전후 2개월의 주가를 평균 냅니다. 그러니까 정한기 사장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번에 증여점을 골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직전 2개월 동안은 주가가 직전 낮았다. 2개월, 앞으로 이렇게 2개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전 2개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2개월도 주가가 별로 올라갈 것 같진 않다. 근데 그 2개월 뒤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증여점을 골랐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증여 공시를 99년도에 모든 증여 공시를 다 골라서 봤더니 지금 말한 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 합리적이죠. 근데 비나텍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이슈가 모멘텀이 있을까 찾아본다면 비나텍은 원래 이제 캐시플로우는 이제 슈퍼 커패시터를 통해서 매출 올리는 기업인데 앞으로 어떤 게 남아 있냐면은 이제 그 MEA라고 해서 수소 분리막을 갖다가 지금 전북 완주에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장을 엄청난 규모로 이제 그 비나텍 입장에서 큰 규모로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매출을 갖다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비나텍은 이전과는 다른 회사 될 것이라고 그 다른 부분에 그 사장 인터뷰를 해서 밝혔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정한기 사장이 미리 증여하지 않나고 생각이 들고 정한기 사장 이력을 보면은 원래 이제 비나텍에서 이 MEA 부분에서 이제 개발 소장이었습니다. 개발 소장이었다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잘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그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사장으로 승진했고 그래서 공장을 갖다가 준비를 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고 매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한기 사장이 이번에 증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비나텍의 주가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관심이 확 쏠리는데요. 보통 오너가 이제 자기 지분을 증여를 한다 이러면은 지금 증여 시점의 주가가 거의 저점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한기 사장 오너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꾸준히 그 회사에서 올라와 승진을 해서 사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공장을 갖다 증설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자금도 쉽지가 않고 실제로 이제 증설을 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생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정한기 사장이 이번에 증여를 했다는 것은 공장 증설도 잘 되고 사실 생산도 잘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